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4주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일상회복은 다음 달 18일 수능이 끝난 뒤 22일부터 본격화됩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4주간 시행되는 1단계에선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푸는 게 핵심입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데 유흥시설은 일단 자정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등에는 이른바 방역 패스로 불리는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더라도 미접종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어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사적 모임은 연말 연시 모임을 고려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만 허용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11월 22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유초중고가 전면 등교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모둠 활동이랑 토의 토론 수업과 학급 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 학습이 기본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가능해집니다. 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다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하루 확진자가 최대 4, 5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79.9%, 접종 완료율은 73.2%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경남 창원의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어제와 오늘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한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확진자 가운데 88%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지난 6월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이 돼 돌파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제 고위험 시설 선제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환자 2명과 병원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 동선에 노출된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390여 명을 전수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오늘 추가로 환자 110명과 종사자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2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이 병원 3층 정신과 병동에서 집중 발생해 161명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발생 병동은 어제부터 고도 격리 중에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가 되어서 협의하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 환자와 종사자들은 지난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은 14명으로 88%인 107명이 돌파 감염입니다. 창원시는 병동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점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이 출퇴근하고 있고 최근 입원한 환자들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전파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고령 환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아 방역당국과 병원 측은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인터넷망 장애 사태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라우터 교체 작업 도중 명령어 하나가 누락이 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작업을 대낮에 수행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번 KT 장애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반과 함께 원인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산국사에서 기업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경로 설정 오류로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자는 사고 발생 라우터에 라우팅 설정 명령어 입력을 마무리하면서 엑시트 명령어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차와 2차에 걸쳐 KT 내부에서 사전 검증 단계가 있었지만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16분쯤 시작돼 낮 12시 45분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약 89분간 계속됐습니다. 최초 DNS 서버에서 평소보다 트래픽이 급증한 것이 네트워크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하기로 승인된 야간 작업을 대낮에 수행하고 작업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라우팅 작업을 수행하는 등 관리상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최초 원인으로 지목됐던 디도스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향후 통신사들이 라우팅 작업을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오늘 오후 늦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이 내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검소한 장래를 희망한 고인의 뜻과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해 초청 인원을 유족과 친지, 장례위원회 위원,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관 등 50인 이내로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연결식 종료 후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거쳐 파주 검단사에 안치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공원 현장을 방문해 성공적 공공환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인근의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조성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이용해 구도심 지역에 공원을 만든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필수 부동산 외에는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 강제 매각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코로나19 점검 간담회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늘 오후 맞수 토론을 벌입니다. 윤석열, 원희룡 후보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각각 1대1로 맞붙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홍준표 후보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윤 후보를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홍준표 캠프가 초조해 아무 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후보 선출을 일주일 앞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홍준표 후보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다고 불편함을 나타냈고 유승민 후보는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납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인데 교황의 방북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바티칸시티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합니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오늘 면담에서 교황의 북한 방문이 언급될지 여부입니다. 2018년 당시 교황은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 제안에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방북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과 코로나19 등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한번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북을 포함해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에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동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교황을 면담할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교황 면담을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북 제재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식량 확보를 위해 전 주민 총동원령을 내렸고 돈을 찍을 종이를 수입하지 못해 임시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대북 제재에 코로나, 수해까지 삼중고에 맞닥뜨린 북한. 특히 식량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며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한 겁니다.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전군, 전민, 총동원 체제에 돌입하여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물자 부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입해온 조폐 용지와 잉크가 바닥나 북한산 종이에 임시화폐인 돈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는 남흥 청년화학 공장은 무리해서 가동하다 지난 8월 과부하로 폭발 사고가 났고 의약품이 모자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제기했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국정원도 보고했습니다. 2018년 말 가동이 중단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최근 재가동된 동향이 포착됐고 재처리 시설은 2월부터 7월까지 가동된 징후가 식별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해서 핵 능력을 강화하고 한편 영변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행보도 보고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차별화된 김정은주의란 용어가 등장했고 간부들과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친근한 이미지 만들기도 본격화됐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달 국무위원에 임명된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올해 북한군 탈영병 수가 지난해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방정보본부 보고를 소개했습니다. 하 의원은 경제 악화와 군인들을 상대로 한 노역 동원 때문에 2020년 대비 북한의 탈영병 숫자가 2021년에 8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직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8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한 최규성 씨. 2019년 전북 군산시는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검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이 사업을 따내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공모자들과 함께 입찰업체 두 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에는 공사의 태양광 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청탁행위를 하고 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한국광산업진흥회 간부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선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에게는 6개월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제주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실시간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치인데 경찰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한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내 창문을 두들기더니
문이 열리지 않자 둔기로 현관문을 부숩니다. 집 안에 있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깜짝 놀라 스마트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CCTV가 남성의 얼굴을 인식해 저장합니다.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곧바로 경찰에 긴급 신고를 요청합니다. 예, 살려주세요.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고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와 동시에 경찰서 상황실로 CCTV가 연동되며 영역 침입 표시가 뜨고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현장으로 향합니다. 순찰차가 도착하는 동안 상황실에서는 CCTV를 통해 피해자 상태와 침입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된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시연 장면입니다. 제주경찰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CCTV 5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성능 미비점을 개선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확보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제주청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CCTV 도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1,400대를 전국에 추가 보급하고 가해자 위험성 판단 기준을 개선해 지난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 BTS가 대상격인 올해 아티스트상을 포함해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인데 결과는 현지 시각 다음 달 21일 발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측은 현지 시각 27일 공식 SNS를 통해 올해 32개 부문 수상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아티스트상과 인기 팝록 장르 듀오 또는 그룹상, 인기 팝송 등 총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아티스트상인 아티스트 오브 디 이어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대상 부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아티스트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신들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역사상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에 아시아 가수가 지명된 것도 최초라며 BTS가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인기 팝록 장르 듀오 또는 그룹 부문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4년 연속 후보에 오르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놓고 지난해 수상자인 테일러 스위프트와 아리아나 그란데, 신예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과 함께 경쟁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발표한 버터는 6월 5일 미국 빌보드 핫 100 1위로 차트에 신규 진입한 이후 10주 동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등과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은 다음 달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시상식 이후 11월 말과 12월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7월과 8월 하락했던 생산과 소비 지표가 9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9월 전산업 생산은 8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석 달 만에 증가세입니다.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 같은 광공업은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업의 생산은 국민지원금 지급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출 강세로 운수 창고업도 4% 이상 늘었고 도소매업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생산과 함께 소비도 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2.5% 증가하며 역시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의복 같은 준내구재의 소비는 5% 넘게, 화장품을 비롯한 비내구재의 소비도 4%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생산과 지출 모두 전월보다 호전되었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2달 연속 주춤했던 데서 벗어나 다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설비 투자는 1% 감소하며 2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순환 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순환 변동치는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정책 효과가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이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공급망 차질과 주요 국가의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 등은 여전한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표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달 0.1%포인트 훌쩍 넘게 증가하며 각각 3%와 4%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9월 중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18%로 8월 3.1%보다 0.08%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금리는 2019년 6월 3.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 3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로 계산해 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치인데요. 미국 경제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연율로 계산해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긴 하지만 2분기 성장률 6.7%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질 못했고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끌어내린 복병은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세계적 공급 부족 사태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3분기에 1.6%로 집계됐는데 2분기엔 12%였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여행, 외식 등을 줄인 데다가 공급이 폭발하는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사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동차 공급이 크게 달리면서 자동차 관련 지출은 3분기에 17.6%가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치솟는 물가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number of supply chain issues across the United States, largely because we're still dealing with the global pandemic. We have shortages everywhere,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크게 둔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급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기 부양 위한 사회 안전망 예산안 규모를 기존 3조 5천억 달러 규모에서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로 삭감했습니다. 일단 의회 통과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섭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최대 악재로 떠오른 공급망 문제는 일단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미국 언론들은 미국 4분기 성장률은 연말 쇼핑 대목에 힘입어서 다시 크게 반등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이용 금액에 따라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조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12월 중순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미리 보기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공제 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 금액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회사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며 3,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과 기관의 팔자에 낙폭을 확대하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8.87포인트 하락한 2,970.68에 코스닥은 7.8포인트 내린 992.3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등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대량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하회하며 저조한 흐름을 보였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위메이드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14%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 이에 코스닥 시총 5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내린 1,168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했지만 이번 주말에는 날이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서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중부지방은 일요일도 날이 흐리겠습니다. 또 오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서는 날이 흐려지겠고요. 경기 북서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청주 9도, 대구 8도, 광주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 18도, 대구 18도, 광주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